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참석하시는 패널분들 현관에서 지금 들어오고 계셔서 들어오시는 대로 장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요 패널분들까지 다 오셨으므로 금일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관한 긴급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재강 의원 실선임 비서관 김재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긴급 자담회는 먼저 주요 패널 5분의 모두 발언을 각 5분씩 30분 가량 먼저 듣고 그 이후 순서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요 패널분들은 좌담회 이후에 오찬도 여기서 도시락으로 준비해드렸으니 좌담회 이후에 본 장소에서 함께 식사하신다는 점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문장열 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대학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다음 순서로는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위해 써주신 이재강 의원님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가운데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한미일 편중 외교의 문제점이 절정에 달하는 듯합니다. 국제사회가 점점 다각화되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는 점점 퇴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편중 외교로 인해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한중, 한러 관계 등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나토 등 주변국들은 러우 전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정보에만 의존해 기정사실인 양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급기야 여당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 공급을 언급하는 등 점차 러우 전쟁에 직접 개입하려는 모양입니다. 나서지 않아도 될 다른 나라의 전쟁판에 스스로 뛰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얻으려는지 그 저희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리 정부의 신중한 판단과 대응 방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투입됐다는 각종 뉴스와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뉴스의 정보 등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이라도 살상 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한군 공격을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여당의 국회의원이든 한마디 한마디가 위험천만한 발상과 발언들만 가득합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지만 러우 전쟁은 우리와는 무관한 전쟁이기도 하며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는 전쟁도 아니고 러시아가 우리 정부를 적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러우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하루하루 위태한 남북관계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 긴급자당에는 북한군의 파병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다 냉철한 판단을 위해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판단과 대응을 위한 것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강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조국혁신당 김종영 의원님은 금일 주요 패널 중에 한 분으로서 모두 발언 시에 함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정혜경입니다. 예, 하루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쭉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리나라가 전쟁을 마치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이 파병과 관련해서 북의 파병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이 사태를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립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야 정확한 방향도 나온다. 근데 국민들이 모두가 지금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 위원님들께서 좀 정확하게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사실은 전쟁은 이제 너무 큰 위기로 심리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서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과 전문가 분들께서 훨씬 더 좀 잘 잡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가운데 오늘 많이 듣고 또 그런 입장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념 촬영을 먼저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현수막 아래로 좀 모여주시면 네, 사진 촬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 장내 의석을 조금 정리를 하고 금일 주요 패널이자 좌담회의 사회자이신 김준영 의원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긴급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재강 의원님의 의원실 주최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뭐 부가적 설명 필요 없이 나라 안팎이 뒤걸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무인기 문제로 북한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국제 정치에 있어서 이제 화였고 또는 발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뭐 이미 두 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중동도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확전 직전에 있고요. 그 후보지가 또 동북아에 존재합니다. 한반도와 대만인데요. 대만은 조금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다가 조금 소강 상태로 가는데 한반도는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러시아 정부는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도보다 한반도가 훨씬 더 위기에 빠져 있다. 한반도가 더 훨씬 더 큰 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고 오히려 러시아가 한반도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수십 년 이래로 가장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긴장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아직 발화점이 터지지 않은 대만과 한반도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막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긴장을 부추기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담회를 긴급 자담회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편하게 말씀하시고자 비공개로 하고자 했으나 구태여 비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패널분들과 의논하에 공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점점 더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의 폭주의 일방적 폭주에 대한 전문가들의 또 침착하고 정확한 분석들을 제공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가면서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지난부터 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이 계기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계속 그런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와 더불어 제가 또 모두의 발제자의 한 명으로서 한 5분 정도 상황에 대한 저의 인식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니면 제가 다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현 장관님께서 이 상황 전체에 대한 조감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발제 시간은 전체 상황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판단을 총평이라 그럴까요?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또 활발하게 하고 여러 토론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피나 좀 한 잔 주시오. 예. 아니요, 아니 슈가 들어가야 돼요, 2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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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뜻한 걸로. 예. 예. 좋은 제안이셨습니다. 예. 저는 그 18일 날 처음에 국정원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국회에 보고를 한 뒤에 그게 기사로 떴어요. 그때 마침 제가 그 시간에 MBC 뉴스 하이킥에 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갔느냐고. 그 제가 돈 벌러 갔다 그랬어요. 뭐 거두절미하고 이유는 북한 내부 사정을 볼 때 지금 북한이 경제개발 20승 10정책이라는 거 매년 그러니까 20개씩 지방에 공장을 줘서 10년 후에는 200개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교를 한다면 새마을 박정희 정부 시절에 새마을 공장 짓는 것처럼 그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 월남 파병도 하지 않았습니까? 64년에 5년에.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 사정으로 볼 때 경제 발전을 통해서 김정은의 소위 그 우상화까지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내부 그들 용어로는 내부 예비가 지금 다 고갈이 됐어요. 내부 예비, 외부 예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부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다 거의 고갈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뭐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경제를 지탱할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부 사정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독일 국가론으로 나가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지금 저는 봅니다만은 그 문제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건 내부 사정이 이런 만큼 이번 파병을 우리 쪽에서는 그냥 군사적 목적의 파병으로만 단정을 해버리는데 군사적 그 목적의 파병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훈련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착해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점령당한 러시아의 지역인 크루스크 쪽으로 지금 보낼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 전선에 파병된 전투부대도 있지만은 절대 다수는 거의 노동자급의 북한 군대들은 사실은
그 거의 다 군인 건설자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그 공병으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러시아의 무슨 말하자면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데를 복구한다든지 하는데 동원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파병된 병력의 소위 그 전투 병력과 기타 소위 공병과의 그 비율 같은 것도 좀 정확하게 정보 입수를 해 봐가면서 파병의 성격을 또는 의미를 그 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뜸 그냥 전 12,000명이 전부 전투 병력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그걸 우크라이나에 부탁을 해서 뭐 미사일 쏘아가지고 괴멸을 시킨 다음에 북한에서 심리전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심리전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난 그 국회의원이 말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별을 3개까지 달았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걸로 심리전을 하겠어요? 그죠, 장관? 파견된 병력 전부가 전투 부대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절대 다수는 저는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노동력으로서 현지에 파견 나가게 되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전부 전투 병력으로 전제를 하고, 마치 성화봉송하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불씨를, 전화를 이쪽으로까지, 한반도까지 봉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을 막 하던데, 그쯤 되면은 이제 국내 정치와 연관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고조된 긴장을 근거로 무슨 계엄령을 선포하든지, 네,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런 국면을 돌파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굉장히 계산된 말하자면 그 정책인데도, 그런데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대 정부, 제가 이제 박정희 정권부터 때부터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쭉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온 뒤에도 정부 내에서 소위 대외 정책이 됐건 뭐 국내 정책이 됐건 정책이 결정되는 소위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없는 것 같아요. 불쑥불쑥 얘기하면 그게 바로 대통령한테 입력이 되고 지시로 내려가고, 지시로 내려가면은 NSC에서 소위 타당성 검토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행동을 옮기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없으면은 이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이 오판에 의한 소위 그 전쟁 촉발, 그것이 걱정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준영 의원께서는 3차 세계대전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한편 북한이 그러면은 한국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저지를 때 북한이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호응을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전쟁이라는 불구덩이로 끌려 들어와서 남을 게 뭐 있어요?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북한 체제 자체가 종말된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끌려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해야지, 괜히 되지도 않을 일을 국민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를 가지고 국민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5분 안 됐죠? 됐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5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외교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국익 외교는 사라지고
가치 외교만 난무합니다. 가치 외교는 친구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보는 한국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북 주적론은 대남 적대적 두 개 국가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과 파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에 정부 여당의 책임지는 자세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파병설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우리 국정원이 제기하고 미국이 확인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간접 시인하는 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정원은 신속하게 제기하고 미국은 신중하게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계기시마다 한미 정보당국 간 찰떡 공조를 자랑해 왔습니다. 작금의 파병설은 찰떡 공조와 거리가 먼 듯합니다. 혹자는 국정원의 섣부른 파병 공개가 국내 주가 조작 문제를 덮는 일종의 이슈 체인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대응 자세는 우리의 외교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면 러우 전쟁이 남북 간 대리 전쟁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살상 무기가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대규모 살상으로 이어진다면 그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교정국의 무기 지원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대무역법 23조 1항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6조 1항은 전략물자의 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57조 4항과 방위사업법 시행령 68조 6항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법 시행령 68조 6항 3호는 외국과의 기술 도입 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와 관련하여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체결된 한러간 군사기술 및 군수협력 협정에 따라 양국이 공동연구로 개발된 무기를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은 신중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정보 왜곡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유럽 전쟁을 한반도로 끌고 들어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외교 안보 정책이 국내 정치적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과반수가 넘는 국회 제1당으로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 안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반평화적 행위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60조 2항은 국군의 해외 파병에 국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국 무기 지원에 대한 행정부 재량 폭주를 막을 법 규정은 미흡합니다. 미국은 무기수출 통제법으로 의회가 행정부의 폭주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군수법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배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북한은 파병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군의 조속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남측인 우리 측에 대한 적대적 언행을 삼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서고금을 통해 전쟁은 기성세대가 일으키고 전쟁의 총알바지는 청년세대의 몫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예민사상인이 미래세대인 하면서 청년 군인들의 죽음의 전쟁터로 내모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행위임을 꼭 상기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정부 여당이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이 위기를 걱정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감사합니다. 간담회 줄 알았더니 문변대를. 네. 정 장관님께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고 또 양무진 총장님께서는 그야말로 웅변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중간쯤 어중간하게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제목을 보면은 이제 북한 파병 설이라고 돼 있어요. 설. 파병이 아닙니다. 이 설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체들이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정치권하고 정부 여당,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올 얘기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쭉 그 며칠 거의 10여일 동안 매일 이걸 모니터를 했는데 정말 한심하다. 참 이게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미개한 인간들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다 이미 나와 있는데 한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뭐가 이 반응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2분 지나 버렸는데요. 정보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의 문제죠. 지금 이미 기정사실로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나 한국 국정원의 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능력이 형편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제공한 정보, 특히 영상 정보하고 음성 정보 이런 이제 다 합쳐서 기술 정보라고 그러는데 신호 정보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것들의 질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토하고 미국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미국하고 나토 형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당사자들은 어떠냐? 잘 됐다. 한번 구경이나 하자. 이런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노는지 구경 한번 하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이 이게 개연성 파병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조약도 있고 조약이 없더라도 우호 관계인데 이런 개연성에 입각해가지고 불분명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고 이것이 점차 머릿속에서 점차 근거 없이 분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인식상의 문제는 단계적으로 개연성, 영어로 possibility라고 그래요. possible하다. 뭐 안 될 게 뭐 있냐 이거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가능성, probability래요. probable은 상당히 그럴듯하다라는 뜻이죠. probable한 상태에서 이게 정보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 있던 선입견, 뭐 편견, 그다음에 북한 놈들 악이다, 러시아도 따라서 악이다, 이 악마들 게다가 중요한 것이 이거 이용하면 정치적으로 큰 이익 보겠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이것이 거의 사실상의 사실이 돼 버렸습니다. 사실상의 사실이 이렇게 둔갑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짜 사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즉각적으로 정치화 돼 버렸습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여론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불안이 지금 점증하고 있고 덕을 보고 있어요. 국힘당이나 윤석열은.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손실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다 보니까 한러 관계 이제 거의 물 건너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예 적대 거기에서 우리가 이를 손실하는 것은 막대한 거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적개심은 뭐 전쟁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우리의 그런 안보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더 불행한 것은 민주당이 하는 제가 지시란 말을 쓰려다가 그냥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로 부안외동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계속 대응에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하는 지시라고 어디 기록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불확실한데 파병설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개연성은 인정하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더 이상 소설 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이 개연성에 우리가 주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한다. 확실하게.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할 의도가 있으면 자제해야 된다. 북한을 지칭하는 거죠. 이걸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파병이 드러났어요. 스모킹 건이 김건희가 아니고 스모킹 건이 나타났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파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럴 때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전쟁에 이것은 확실하게 반박해야 돼요. 비판해야 됩니다.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반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중단해라, 철회하라라고 하는 것을 촉구해야 돼요. 이것까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종전을 지지한다. 그리고 필요한 지원은 비군사적인 지원은 끝까지 하겠다. 이런 그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살상무기 지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뭐 글로벌 중추국가니 뭐니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지도 않는 얘기 현재 상태로서는 정말로 전쟁에 반대하는 또는 불개입한다는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더 나쁜 게 지금 무기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전쟁 위험성 부추기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중견 국가로서 국제 평화의 재건에 지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이것이 이 땅에서의 전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또 긴장 고조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야당들은 국민의 불안감,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이용 의혹 이거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걸 지적해줘야 됩니다. 이걸 지적해서 국민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라. 정치적 이용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굉장히 파다하게 지금 퍼져 있는데 이런 짓 하지 말아라라고 책임 있는 조치하고 행동을 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만 욕할 게 아니라 민주당 제발 이 정보 평가하고 리스크 대응 이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이재강 의원님 책임은 아니에요. 이 기능을 책임 좀 있네요. 제발 중심 좀 잡으라 이거예요. 실력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평화법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가 함부로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입법부가 통제하고 관여하는 이 평화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힘당 욕할 시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정혜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저 전에 성원영 교수님. 예,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추측이나 추정이나 가정이 아닌 사실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파병 설에 불과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국정원 또 국내 언론 정치권은 범서방 세력의 북한군의 파병을 확인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 논거로 제시된 동영상이나 사진 이것은 사실상 사실 확인 불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불확실성과 의혹만 커지고 있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국내의 보수든 진보든 그 성향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푸틴의 24일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야, 이제 드디어 러시아가 파병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경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왜곡이고 국내 언론의 무지, 무능, 무치를 전 세계에 드러내는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자, 기자들이 1시간 2분에 걸친 그의 푸틴의 기자회견 동영상을 모두 시청했는가? 또는 그 발언이 나왔던 그 대목만이라도 반복해서 시청했는가? 만약 그거를 시청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 인정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조롱조의 냉정한 발언이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풀어서 다시 써보죠. 사진, 이거 심각한 일이겠네요. 만일 사진이 존재한다면 그게 뭔가를 보여주겠죠. 그런 의미겠죠. 라고 이해가 했습니다. 제가 조롱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사진이 있다고? 그럼 거기서 뭐가 보이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러시아 페르브이라고 하는 러시아 1방송에 60분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올가 스카베야바가 인터뷰를 했어요. 푸틴한테.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서구와 키예프에서 반응에 폭발을 불러키고 있어요 라고 하자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허허,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그 파편이 멀리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다음 이 농담이 조롱죄의 발언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국내 언론은 그가 했던 전체의 발언을 다 실어줘야 돼요. 뭐라고 했는가? 군사지원이요? 그 4조 있잖아요. 4조. 이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 근데 그거 아직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북한 친구들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우리는 무조건 결정을 할 겁니다. 의심하지 말란 뜻이에요. 북한의 우리 친구들도 상응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용할지 말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말지, 우리에게 이 일이 필요한지, 아니면 가정하다면 그 어떤 연습만 진행할지, 병력을 양성하게 될지, 또 어떤 경험만 전수할 것인지 그거 우리 일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면 절차와 기준을 철저하게 충족시키면서 국제법적 규범에 따라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파병이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말하기에는 갈 길이 매우 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이해하지 않고 지금 떠들어대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북한군의 파병설보다 더 크게 이슈가 되고 냉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2개입니다. 브릭스. 2024년의 최대의 사건은 브릭스 정상회의고 러시아의 운명을 바꿔놓을 최대의 사건은 브릭스 회의입니다. 이것을 조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군의 파병설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가 얼마나 커다란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한반도 전문가들과 러시아의 군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언론 지형이에요. 이 지형을 국내 언론은 모른다는 거지. 알려고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또는 불러주는 대로만 적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2번째, 좋다.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조롱죄의 발언과 농담 모두 무시하고 어쨌든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논거들이 설득력을 가지려고 하면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러시아가 간절해야 되는 거지. 절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북의 무기든 북의 병력이든 간절히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 어느 것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병력 충분해요. 안정적으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말에도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으로 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많이 봤어요. 꽤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전황 갈수록 러시아에게 유리하잖아요. 전투번의 파병이 필요합니까? 현지 지형도 모르는
북한군의 파병이 포탄 부족 정말 부족한가요? 북한의 그 포탄을 받아야 될 정도로 지금 절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꽤 안정적으로 러시아가 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쿠르스크 전황은 지금 쿠르스크로 들어온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북한군의 파병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매우 안정적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힘 조절해가면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전 세계에서 누구든 이 상황을 다 이해할 거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든 그다음에 나토든 이제 대우크라이나 지형은 한계에 봉착을 했고 이 전쟁은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군 파병설은 한국에서 무기 지원과 병력 파병을 지렛대로 해서 나토의 파병에 어떤 구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게 전쟁 기획이다. 그리고 그 세력과 연대한 국내의 방산 세력과 일부 국내 정치 세력이 국정농단의 어떤 비난과 무인기 등의 어떤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래서 북풍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정치 기획이다. 다행이라면 우리가 널뛰고 춤추는데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나토나 미국은 꽤 신중하고 안정적 제사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일 그럼 있다고 하면 뭔가가 푸틴이 농담조로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진에서 이게 뭘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이고 건설이죠. 그리고 미국과의 현대전에서 나름대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러시아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엔지니어나 기술 고문단이나 아니면 아까 우리 정세현 장관님 말씀하셨던 거의 노동력을 충원하고 있는 병사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노동력을 대가를 제공해주고 그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우리 양무진 교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뭐 상상은 자유죠. 상상해야죠.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상상을 강요하거나 사실로 둔갑시키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설은 합리성이 결여된 무지와 망상, 불온한 의도가 결합된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을 우롱하는 프로파간다일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짜 웅변은 우리 서원영 교수님.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정 장관님한테는 향후에 웅변할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벌써 이미 네 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조금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죄송합니다. 민주당도 규탄 대회에 뛰어드는 걸 보고 좀 위기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단 우리는 입증의 책임이나 입증의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정부 자산과 모든 능력은 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증거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정부 여당에서 그러면 증거를 대라 하고 반박하는 것은 전혀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정부 여당은 이 자기들의 파병이나 또는 이 무기 제공에 대한 근거를 더 제공해서 정당화하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 보충해야 되는 것이 정부 여당이지 우리가 제기하는 것들이 반증을 대라 저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너무 이상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너무 급하고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너무 이례적이다. 뭐 한미일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이 국정원이 밖에 나와서 모든 걸 주도하는 것도 이 전체적으로 너무 이상하다라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욕도 많이 먹었는데 주말이 되니까 마치 미국하고 나토하고 심지어 푸틴까지 시인했다, 북한까지 시인했다라는 걸로 김준영 틀렸다. 뭐 제가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제기를 뒤덮는 걸 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도 많은 방송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띵킹이라는 집단적 사고의 오류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국제 정치에서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이제 그 돼지만 사건입니다. 피그만이라고 하는데요. 쿠바가 공산화된 뒤에 미국에서 쿠바에서 망명한 사람들을 1,500명 정도를 훈련시켜서 쿠바에 보내면 기다리고 있던 쿠바 민족이 전부 다 봉기해서 카스트로를 물리칠 거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카스트로가 얼마나 민중의 지지를 받고 공산화했던 것들을 미국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탄압 속에 있으니까 가서 1,500명 망명자들을 훈련해 가지고 상륙시키면 아마 쿠바에서 다시 민중혁명이 나서 카스트로가 무너질 것이다. 정반대 상황이 일어났죠. 미국 외교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대외 정책 결정으로 나타나 있고 이것이 이론화된 것이 집단적 사고의 폐해였습니다. 그 그룹 띵킹은 국정원과 안보실 내의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이것이 정부 전체를 주도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상당 부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파병 아직은 설이다. 뭔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병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가지 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열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개연성 수준에 있는 것을 확정된 정보로 사실로 취급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걸 봐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 계획으로 가야 되나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수도 없이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이 나서는 게 너무 이례적입니다. 국정원이 정보를 취득하고 또 그 국정원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보 자산을 받습니다. 테킨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한미일이 공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미일의 공조의 자국이 없습니다. 국정원이 앞서고 있고 국방부는 오히려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되죠. 국정원하고 한미일이 정보 자산을 제공하면 국방부가 이것을 판단에 의해서 알리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일단 몇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날짜를 보면요. 제일 최초의 우리 반응은 10월 17일 국방부 차관 신원호 차관에 의해서 이 문제가 공식 언급됩니다. 나토에 참석 중이었는데 나토 회의에서 기자단이 질문해 가지고 북한에 파병이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신원호 차관은 아마 건설 인력일 것이다.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의 첫 공식 입장에 나온 거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무슨 뭘 선언한 건 아니고요. 근데 갑자기 18일 날 긴급 NSC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고 여기서부터 북한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리고 나토와 미국한테 기다립니다. 나토는 22일, 미국은 23일 날 매우 애매한 자세로 한국의 정보 자산을 이 발표를 수용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두 번째 상황 판단인데요. 하나 더 한다면 지금 포로 신문을 하러 국정원이 간답니다. 잡힌 군사군 북한 병사를 신문한다고 간다는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포로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비밀리에 가서 포로 신문한 다음에 나중에 정보사산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서 국정원이 신문한다는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국방부는 사실 지금도 반대 정보가 가능하다는 걸 우리나라 국방부가 얘기하고 있고 국정원과 안보실이 주도해서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가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숫자입니다. 1,500명, 3,000명, 6,000명, 12,000명 어느 것도 확실하게 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병사의 사진만 있을 뿐 숫자 규모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위치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일부 우크라이나 지금 많은 경우 우크라이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미 쿠르스크에 있다. 아니면 돈바스에 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있다입니다. 그리고 곧 갈 것이다, 언제 갈 것이다 전혀 일치되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규모와 위치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용병이냐 파병이냐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방위에서도 얘기가 된 거고 국방부는 용병의 무게를 더 뒀습니다. 그래서 용병이라 하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참여하는 비밀리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고 파병이면 정식적으로 파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특전사 폭풍부대라는 것을 거기 기정사실화했었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 국방부에 있어서 어쩌면 17세, 18세의 총알바지일 수 있다. 이게 국방이고 우리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특정되지 않는 굉장히 신빙성이 낮고 신뢰성이 낮은 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거기에 기준해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겁니다. 저는 중간 결론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는 있다. 그리고 한 3,000명 되는 것 같다. 근데 그 3,000명의 구성이 파병이거나 특전사거나 군대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집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분적인 정보에서 제가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는 군사고문단, 왜냐하면 북한 무기가 일부 갔었고 그다음에 특히 미사일이 갔다면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가 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 북한이 이 실제 전쟁을 보고 북러가 동맹 수준의 조약을 했기 때문에 고문단 정도는 충분히 가 있을 수 있다. 수십에서 수백 명의 북한 정규군 또는 지휘부가 가 있을 수 있다. 중간 지휘부라도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건설 또는 공병 인력이 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건설 인력까지 합치면 한 3,000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대부분 연해주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의 전황이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을 필요로 할 정도로 위급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전황은 아시다시피 훨씬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파병을 절박하지도 않은데 북한의 병사를 받아들일 경우 나토 개입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싶은 동우크라이나를 차지한 상태로 끝내고 싶은 러시아가 다시 전쟁을 확전시킬 수 있다는 저는 믿지 못하겠고요. 푸틴의 조롱조의 NCND 보통 No Consent, No Denial은 긍정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건데요. 이 NCND는 양쪽에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에 더 무게가 둘 때도 있고 긍정에 더 무게가 둘 때도 있는데 한국에서 무조건 이것을 긍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떤 상황인가? 아까 소개해 주신 푸틴의 말에 저는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없지만 향후에는 상황 전개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체가 가능한 것을 열어놓겠다는 것이고 그 열어놓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상 푸틴의 얘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응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외통위를 하면서 정부 여당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주장하는 것이 인과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상무기와 이 파병을 얘기해야만 설사 아직 가지 않더라도 또는 갔더라도 북한이 중지하거나 러시아가 되돌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과론입니다.
저의 인과로는 오히려 우리가 보내면 파병하거나 살상 무기를 보내면 북러의 협력 수준은 높아지고 파병까지도 갈 수 있다입니다.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서 또 한쪽으로는 북한 파병에 대해서 비판하고 세계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되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러시아를 만나서 북러 협상이 더 진전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은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두 가지 점에서 물결이 약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전쟁 노름에 대해서 두 가지 안티도트라고 하죠. 뭐라 그러죠? 항생제라 그럽니까? 방부제라 그럽니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여당 내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한기호 의원의 발언이 한기호와 신장식 안보실 우리 큰일 날 뻔했네요. 신원식 아이고 신장식 죄송합니다. 신원식 신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우리 당 의원들한테 칼을 꽂을 뻔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의 두 사람의 문자가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에서 82% 리얼미터에서 갤럽입니까? 82% 우리 국민이 파병이나 살상무기 공급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약간 바뀔 수 있다. 정부 여당과 언론의 광풍에 조금씩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했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그 반대 물결을 더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제를 들으시면서 여기 참석하신 우리 정혜근 의원님, 이재강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창현 박사님도 먼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고 또 질문이나 해주시고 그다음 그에 대해서 또 발제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플로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제가 약속했습니다. 짧게 발언해가지고 좀 보태야 되겠어요. 아이고 석장이나 준비해가지고 왔어. 커피도 또 2잔이나 마셨기 때문에 제가 좀 북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트럼프가 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니까 전쟁은 곧 끝난단 말이야.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그 종결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오래 가지도 않는데 물론 러시아가 뭐 그 병력 중에 일부를 최전방에다가 배치시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데다가 아까 우리 김진영 교수 지금 교수라고 그러다가 의원이라고 하려니까 그 호칭이 잘 안 바뀌어요 지금. 근데 그 나이 어린 애들 그 지금 그 블라디보스토크인가 그쪽에서 그 저기 군복 받고 무슨 뭐 도플백 저 배급 받는 거 보니까 그 군인이 아닌 것 같아요. 동작이 그래가지고 그게 군인이겠어요. 그리고 옷이 그렇게 왜 이렇게 커요? 물론 체격이 작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움직이는 거 등등하면서 보면은 전혀 이제 기압이 안 들어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도 저것은 전 병력이라기보다는 저긴 그냥 인력으로 간 건데 그 운영하기 편한 게 군대입니다. 이런 지하에 그냥 쫙쫙 움직이니까 그런 그 용도로 지금 보는 측면이 많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러시아도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건을 그 준비하는 그 지금 러시아가 미리 그렇게 북한으로부터 인력을 수입을 해 들어가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군사용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무기를 뭐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가 발끈해서 또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이 상황이 한반도에 어떤 불안정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계산으로 그런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그런 이 전후 맥락을 좀 일단은 이게 야당 쪽에서 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홍보를 해서 기사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뒤에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벌써. 요즘 상당히 많이 갔어요. 아까 두드리다가. 근데 잘 안 써주니까 검찰이 리크한 것은 다 기사로 쓰는데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써주는 그런 좀 그 특별한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은 어쨌건 야당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그쪽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쪽으로 갈 수 없도록 자꾸 그 앞에 가서 막아 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국민들한테 이 정확하게 이게 북한이 아니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벌이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자면 사전에 폭로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도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에 또 무슨 이 진출시킬 지금 방산 카르텔 아까 지금 성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방산 카르텔도 그 뒤에서 배후에서 작용을 했겠지만 당장 살상무기 보내는 걸 알려서 근데 토건 카르텔도 지금 배후에 있지 않나.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왔죠? 그 삼부 토건을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삼부 토건이 그쪽에 간다는 얘기는 이미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저건 뭐 탐부를 비롯해서 토건업자들이 거기에 진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그런 식으로 몸을 던져 가지고 우크라이나로부터 확실하게 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지 않나 이런 걸 전부 좀 폭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안보 차원에서 자꾸 이거 끌고 가고 싶어하지만 이게 안보 문제만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그들이 지금 현 정부 하는 대로 놔두면은 우리 안보는 더 위험해지는데 근데 그 안보를 가장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면에는 이런 계산이 더 많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도록 그 캠페인을 벌이든지 뭐 오늘 이거 하고 나면 다음 6일날 또 이 개혁신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도 뭐 세미나 하나 하던데요. 아침 6일날. 근데 민주당이 지금 게을러요. 아니, 나 민주당 다른 데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좀 국민의힘이 씌우는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비판하는 것부터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집수권 능력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강 의원은 좀 책임 좀 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순호 이재강 다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같이 지사 평화부지사로 일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뭐 직책이나 직함과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려 나갈 것이다 하는 소위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푼다. 그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나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뭐 정책위원회 위원장한테도 말이지, 저 타스크 포스를 구성해가지고 밖에 학자들 많으니까 부르면 나도 오겠다 하는데 연락이 없어요 지금도. 문제가 많아 민주당. 예, 고맙습니다, 장관님. 또 나중에 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딱 다음이 누군지 바로 지금 거의 예. 지명된 듯.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들,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도 이재강 의원님이 홀홀단신 사실 이렇게 해주시는 힘이 버텨주시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저 장관님의 웅변 가슴에 와닿습니다. 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양문희 총장은 저 국정감사 때 한 폴란드 정상회담 국정감사 중에 한 폴란드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뭐 해나갈 수 있다라고 발언해서 제가 그래서 방위사업청법하고 대외무역법의 실제법 위반이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급발진하느냐. 이것은 지금 정치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데 그런 의구심이 참 많이 드는데 실제로 그 실정법을 만약 수출해 버리면 실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전에 사전에 고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방법이? 이 법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방사청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거 예, 예. 보니까 명백히. 엄격하게 그거는 없더라고요. 예. 약간 회색 약간 지대가 제한하거나 회색 뭐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이런 거 예를 들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저것서 이제 그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법 해석을 갖다가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 법 해석을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아니 진보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뭘까 부각시키는 그 수준이지. 또 그리고 더 나아가려면은 제가 모두반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그이저 누구 한정혜 의원님과 지금 이제 그 발의해놨잖아요. 그 속에 보면 일종의 미국의 그 이 수출 통제법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보면은 결국은 행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의회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법 제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문제. 네, 참고로 저도 무기수 살상 무기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발의해 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외통위의 위원장 자리를 또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이 있긴 합니다. 이게 사실하게 되기 전에 제 희망 사항은 바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그럼 또 거부권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긴급한 게 해야 된다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정혜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질문이나 의견은 뭐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질문은 없고요. 들으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 더 명확하고 명쾌해진다 이런 느낌이고 결국은 이 사태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리적으로는 다 남의 전쟁에 우리가 마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심리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는 경결하게 이 평화를 뭐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정확한 입장으로 가지고 있을 때 모두에게 이길 텐데 이것을 호전으로 누가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명 그래서 누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정치 세력이 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아까 뭐 여기 평화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내고 법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김창현 박사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또 글도 많이 서로 함께 쓰고 있어서 거의 입장이 비슷할 텐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푸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좀 잘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푸틴은 일국의 대통령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가장 많은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정확하게 했던 말은 자기가 조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만나서 북과 토킹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약문 4조를 어떻게 적용할지 하면 그 방법이 무엇일지 지금도 협의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액면가 그대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러시아 말을 뭐 우리나라 언론이 오역까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그 파병을 하려면 비준이라고 하는 절차를 이제 시작했다는 말도 했고요. 이제 하원 통과했고 상원 협의, 연방 협의를 아직 안 거쳤고, 그리고 비준 서로 교환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파병할 수 있는데 그 시간으로 따지면 내년 봄은 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기정사실로 몰아가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고, 푸틴 성격상 그가 법대 출신인데 그가 그렇게 함부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의 입장에서 또 한번 본다면 북도 무슨 NCND 했다는 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지금 북은 그 20승 정책을 한다고 지방 공장 키워야 되고 지금 건물도 많이 지어야 되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드론기 무인기 사태로 지금 교전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를 한 마당에서 주력의 특수부대를 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절차 없이 파병을 한다라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지만 뭔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는 전 뭐 이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푸틴이 예전에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은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자기 그 형이 그 시베리아, 그러니까 뭡니까, 노동력 송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입장을 얘기했던 것은 사실 자기 형이 굶어 죽었어요. 레닌그라드 봉쇄 당시에. 그죠? 그래서 시베리아 개발에 노동력 파견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지 마라. 그러니까 북의 노동력 송출이 북에 있었던 굉장히 달러 박스인데 그런 거를 갖다가 제재하면 되느냐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에 이미 제재 이전에부터 러시아 송출했던 인력들이 한때 뺐다가 다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성격상도 그렇고 현재 처지를 보면 그렇다. 그래서 노동력 파견이 실제 필요하고 실제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지고, 도망간 사람들 잡았다는데 아마 노동자들일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공병 얘기 나오고 할 때도 이거는 노동자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에 있어서 여당은 뭐 극도로 몰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의 무인기 문제만 해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데 얼른 덮어버리게 되었고, 또 이제 뭐 명태균 문제니 해가지고 지금 극도로 몰렸는데 이걸로 좀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별 희한한 방법을 다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 그 몇 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그 정 장관님도 말씀해 주긴 했는데, 저는 어줍잖은 집권 경험을 가졌다고 하는 민주당이 제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보는 여야가 없다. 언제부터 이렇게 국정을 믿었어요? 나는 이분들 사고 방식을 보니까 차라리 예전부터 진짜 야당답게 맵고 짜게 차라리 싸우면 좋겠는데 이제 곧 집권할 것 같다라는 이제 환상도 갖는 것 같고, 또 그 어줍잖은 집권 경험 때문에 대충 요 위기만 살살살살 넘어가고 적당히 버무리고, 북에 대해서는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은 북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거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보 공작적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나도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도를 걸으면서 좀 바로잡아 주려는 그 이재강 의원님과 김준희 의원님에 대해서는 참 이 시대 보기 드문 의인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싶고, 이재명 대표님께는 꼭 부탁하고 싶은 지도자다운 굵고 좀 철학이 있는 길을 걸어가라,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플로어에서 한 두세 분 받고 다시 한번 우리 발제자들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십니까? 예, 예. 자기 소개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영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저도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고 예, 틈틈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여당 내지는 이제 정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들으면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만 들어가면 바보가 됩니다. 그 유능한 사람들이 또 국회만 들어가면은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만은 김준영 의원님만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보가 됩니다. 바보. 예. 사실 바보가 됩니다. 그러듯이 가장 큰 문제를 깨달아야 되고 왜 바보가 되는지 물론 내가 이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에 바로 총리님한테도 내가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어른이 저 어른으로서 하시라고 내가 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예, 우리나라 이제 늘 내가 김준영 의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가끔 했었는데 우리 실제로 보면 국방 자주권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진정한 국방 자주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12사단 내에 니켈 광산이 있습니다. 니켈 광산이 있어서 그걸 이제 개발을 하려고 나름대로 국방부에 여러 장관들을 뵙고 실제로 또 합창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이제 백두대간법이나 산림법이 있는데 가장 두 가지 법입니다. 군사 작전상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유엔 사령관 설령 그가 접견 지역이다 보니까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제 바로 유엔 사령관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창에도 내가 질의를 했었고 여러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 가운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국방 자주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생겼고요. 지금 방금 또 아까 파견이냐 파병이냐 지금 현재 정세영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파병이면 저도 좋죠. 말 그대로 노무자들이 가서 제거를 해주고 여러 가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협조가 되면 좋은데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파병이 아니고 파견 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역수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원영 의원님 먼저 3, 4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여러 그 패널과 또 같이 함께 토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 들으면 어느 정도는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 가능성이지만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위치를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극동 연해주일 겁니다. 극동 연해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짧게 그 근거를 논리적 사고의 틀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러시아 극동의 열차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여행을 하면서 8월 말 9월 초에 확인한 바로는 꽤 그 지역에서 많은 병사들이 이동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러시아에서 인구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 동시베리아와 극동, 그중에서 극동이 가장 커다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극동, 특히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많은 병사들이 자원을 해서 군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더욱 심각하게 해주는 거냐면 바로 노동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보다도 전쟁이 있기 전에도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은 노동력이 부족했던 지역인데 전쟁 이후에 많은 병사들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된다면 노동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러시아 연방 전체가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나 극동 지역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많은 개발 사업이 나왔고 동방경제 포럼에서 그 극동 지역의 개발 사업을 할 때 한국이 와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한국에 계속 보냈는데 한국이 받지 않자 러시아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방문을 하고 돌아갈 때 어디를 갔냐면 블라디보스톡 위쪽에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아루쫌이라고 하는 곳에 내렸어요. 바로 평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내렸을까? 바로 그 아루쫌이라고 하는 지역이 러시아가 극동에 메가시티를 건설하려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최종적으로 러시아도 발표하지 않고 북한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부에 은밀하게 유포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개발권을 북에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 세계 단기간 내에 도시를 확실하게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있는데 그것이 북한이다. 북한의 노동력으로 극동 연해주의 메가시티를 건설하라 라고 하는 푸틴의 명령이 내려져서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려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중에 하산까지 들어가서 내린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아래쪽에서 내렸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현장 확인했고 김정은은 필요한 노동 인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송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그러한 그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력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러우 전선에서 후방 지역의 재건 지역이 됐든 아니면 극동 지역의 개발 사업이 됐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를 우리들이 알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정말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인들도 놀랄 정도로 법률의 조문 하나하나를 매우 치밀하게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푸틴 대통령이 페테르부르크 이 법대를 졸업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하나도 자기 자신이 그 탈법과 불법이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아주 조문 하나하나마다 챙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프로세스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없는 절차적 과정들을 전부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미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뭐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파병할 가능성 뭐 제로는 아니겠죠. 그러나 러시아의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쿠르스크 완전히 탈환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이거 러시아 군사 전략은 러시아는 단기전에 능하지 못해요. 엄청 많이 사람 죽습니다. 병사들이 지금까지 전사를 보면. 그러나 전공이 뭐냐면은 버티는 거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보세요. 러시아 병력 수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걸 비교하면은 쿠르스크에서 이미 몰아내고 남았어요. 근데 가만 놔둬요. 왜 그렇습니까? 장기적으로 서서히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소모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모란 말 적용한다면 상당히 끔찍한 거죠. 이게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섬멸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바스 지역을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보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뭐 쿠르스크 지역에 뭐 우리 군이 가가지고 북한군하고 싸워서 이것은 정말로 웃기는 소설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사 전략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극동 지역에 뭔가를 파견하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적부터 일이냐? 오래됐어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정확한 첩보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 보도된 거에 근거하면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마치 한국이 미국에 155mm 포탄을 팔면은 미국에서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해가지고 이게 연결 사슬 충원 비슷하게 북한이 그쪽에 노동력을 보내면은 그쪽에 러시아인들이 전선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쉽게 연결시키는데,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 다분히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질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잘못된 대응이라든지 이 문제들이 한국의 이 군사 주권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맞는 말이고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뭐 작전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군사 주권 또 DMZ에 있어서의 그 관할권 문제 이런 것하고 파병하고는 일단 직접적인 관계는 거의 없는 거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주권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정보 왜곡은 막아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음모론이랄까요? 이런 것도 또 경계의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합리적 상상 이 부분은 음모론이 아니라 이것은 합리적 상상 이것은 충분히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이해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려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파견이냐, 파병이냐, 전투병이냐, 용병이냐 이러한 이 용어 거기에 대한 기준 여기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국정원의 이런 이 신속하게 빠르게 이 브리핑 이때만 보더라도 저는 상당 부분 이거는 국내 정치 이용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것은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의구심도 있지만 용병이든 전투병이든 어떻든 간에 규모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지휘관의 이야기가 나오고 파병 지역이 나오고 또 경로 이러한 부분이 나왔다는 점 또 그리고 미국이 강력한 확인보다도 나름대로 미국이 지금까지 정보를 가진 확인 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간접적인 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조금 뭐랄까 좀 파병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금 대응을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만약 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살상무기 지원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당뿐만 아니고 범국민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다음 이것이 막지 못하면 한반도 불통에 뛰어온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 한러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정세현 장관께서 지금 방산 무슨 토건 카르텔의 가능성 있는 걸 말씀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카르텔 쪽에서 이익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원전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보면은 우리의 원전에 있어 가지고 농축 우라늄 일종의 원전 에너지를 돌리는 그런 시료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30% 정도가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그러한 전농축 우라늄의 시료가 3개월분은 우리가 지금 이 비축되어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은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카르텔에서 오는 일부의 이익에 비해 가지고 리스크는 엄청난 국민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책임자 명단으로 아까 부총 참모장 이름이 영복이든가 영목이든가 근데 뭐 부총 참모장이라고 해서 꼭 그게 총참모부의 총참모장 밑에 부총 참모장만 복수일 겁니다. 과거에 90년 가을부터 시작돼 가지고 93년 그렇지 김영삼 정부 때까지 초까지 계속됐던 남북 총리급 회담 그 시절에 북측의 총리 그다음에 넘버 2
인민무력부 부부장이었었는데 별 얘기했었죠. 부부장이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인민무력부 부부장이지만은 담당은 공병 쪽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좀 북한 군 편제도 조금 바뀌었대요. 이제 총참모부가 그다 관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총참모장이 갔다고 해서 그게 전투부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김용복이라는 사람이 군 내부에서 어떤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그러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건 지금 이 극동 아니 난 사진 보고 나 이게 전투부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헐렁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유, 그건 그리고 아까 지형지세 그 말씀하셨는데 성 교수님이 지금 그 쿠르스크에 뭐 배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전투에서는 지형지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지형지세를 이용해서 그렇게 백전백승으로 했는데 그 지형지세도 모르는 사람들을 최전방에 전투부대로 배치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연습을 사전에 한다? 그럴 시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전투보다는 그냥 그 재건용의 인력을 민간인 모아서 가려고 하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데 군대에서 그냥 한 10,000명 정도, 한 110만이 넘는 병력 중에서 한 10,000여 명 빼는 것은 그 일도 아니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뭐 살상 무기도 보내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럴 일은 아니다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러우 전쟁을 되돌아보면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소모시켜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소모시켜서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나토의 수단이 돼서 위협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건데 지금 보시면 러시아 쪽의 목적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동부전선은 거의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고 휴전이 된다면 침략자가 오히려 낮은 요구 사항을 들이댈 것이고 침입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전체를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우크라이나는 잠정적 분단 상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긴급하지 않고 과연 북한군이 들어가서 전세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보면 26개 사단과 65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12,000명이 간다고 얘기했을 때 준전시 상태 그게 특전부대라면 준전시 상태에 북한에게 치명적이지 러시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묘한 상황입니다. 이걸 설명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그런데 반대로 북한이 그 정도를 빼면 북한의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이 둘을 어떻게 설명해내느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니라 정부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젤렌스키 행태를 보면 좀 답이 나옵니다.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계속 끌어가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나토와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점점 소모되고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희망은 나토나 미국의 참전이 유일한 동아줄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난 2월 달에 마크롱을 부추겨서 했던 것이 실패했고 지난 9월 달에 승리 전략을 가져오라는 미국에 가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3세판이 결국 한국이었고 한국이 낚인 것인지 낚은 것인지 아니면 상호의 이익이 같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지금 이 사단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과 나토는 왜 동조하느냐?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동일한 정보를 나토도 갖고 있었고 일본도 갖고 있었고 미국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계속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는데 한국이 혼자 치고 나가서 기정사실화했고, 여기서 한국을 만약에 외톨이를 시켰을 때 차후에 미국이나 나토가 자기들의 지원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이 살상 무기를 계속되고 파병까지 해주면 땡큐죠. 그런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의 문제를 감추고 또는 이선에 빠진 다음에 한국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뭐 파병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러시아는 파병보다는 이 건설 인력이 더 필요하고요, 공병이 더 필요하고, 전투병보다는 공병이 필요하고 공병보다는 건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좀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국익과 명분에 의해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소위 말하는 이 정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한국 전쟁 때 16개국이 도와준 것처럼 해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 논리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는 16개국은 유엔 상임위원회죠. 안보리에서 결정한 사항에 의해서 파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적용시키면 안보리가 통과시키면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걸 해야 될 것이고요. 안 그렇다면 우리가 중동에도 파병해야 되고 미얀마에도 파병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프간에도 다 파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십자군으로 전 세계에 파병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에서는 4개국밖에 하고 있지 않는 대러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4개국 중에 유일하게 한 국가인데 이 정도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경제적 손실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분이거나 국익이거나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익이거나 살상무기나 파병은 안 된다. 특히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되더라도 전쟁은 휴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되면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파병하거나 살상무기를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앞장서지 말고 홀드해야 된다. 당분간 이것을 홀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게 또 긴급하게 우리 자다배를 마련했는데요.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향후에도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정부 여론의 이 폭주에 대항하는 담론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다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